한국은 정말 배은망덕한 국가야. 아니 일본이 경제 원조로 발전시켜뒀더니 일본에게 사과하라느니 배상금을 지급하라느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말이야. 나도 외국인 중에서도 한국인들은 정말 꼴불견이라고 생각해. 너네 말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오히려 틀렸을 수 있어. 내가 겪어본 한국인들은 정말 너무 달랐어. 내가 한국인의 진실을 말해줄게. 우리들은 과거 경험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은 절대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무의식적으로 차별적인 행동이 나오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눈 내리던 늦은 밤 자동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었다는 일본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예전부터 중국인과의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늦은 밤 갑자기 창문을 두드린 한국인 때문에 이 편견은 깨졌다고 하는데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일본 땅에서 갑작스러운 한국인의 행동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그녀의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홋카이도 삿포로에 살고 있는 분코 가나자와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35살이 된 저는 아직 싱글인 회사원인데요. 오늘은 5년 전에 있었던 한 일화와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당시 30살인 저는 직장생활 10년 차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취업을 하기 전에는 수십 군데의 회사에 이력서를 넣으면서 동시에 생계를 위해 각종 음식점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도전 끝에 지금의 직장에 들어와서 저희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죠. 어렵게 들어온 회사였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회사를 위해서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맡겨진 프로젝트가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한 안에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저희 철칙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도 하며 회사 안에서 나름 저희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시기였죠. 그때는 겨울이었어요. 12월의 삿포로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TV와 라디오에서는 날마다 한파에 유의하라는 기상 관련 뉴스가 흘러나왔고 실제로 동파로 인한 사건 사고도 잦았던 해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고 퇴근길 운전하여 집에 돌아갈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죠. 직장에서 저희 집까지는 차로 운전해서 30분 이상 가야 하는 거리였고 제 운전 실력은 그리 뛰어나지 못했거든요. 늦은 밤 눈길 운전이라니 제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날은 하필 늦게까지 회사에 홀로 남아 야근을 한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업무에 찌들어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밤늦은 시간에 사무실을 나온 저는 바깥에 주차되어 있던 저희 자가용에 탔습니다. 2010년식 도요토 CRV 무려 20만 킬로 이상을 탄 중고차였죠. 시동을 걸려고 키를 꽂고 키를 돌리는데 앞불사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겨울날 바깥에 주차를 해놓은 채 밤늦게까지 10시간이 넘도록 밖에 주차되어 있었으니 방전이 될 만도 했죠. 안 그래도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가 그 추위를 이겨낼 리가 만무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눈이 많이 올 줄 이렇게까지 퇴근이 늦어질 줄 미처 계산하지 못한 제 탓이었죠. 시간은 늦었고 날은 춥고 자동차 시동은 안 걸리고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차에서 자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죠. 금요일 밤에 홀로 야근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한데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며 차에서 자는 것은 스스로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서 하룻밤을 보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운전석 창문에 노크를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노크를 한 사람의 정체는 바로 한국인 이웃 주민인 태민이었습니다. 태민은 저희 집 바로 맞은편에 새롭게 이사온 이웃이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일찍부터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을 갖고 있었기에 맞은편 집에 사는 이웃이지만 굳이 가깝게 지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먼저 친절의 손길을 건네는 태민에게 일부러 더 차갑고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제가 아시아계 외국인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된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례한 외국인들로 인해 피해를 본 적이 많았거든요. 그중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자면 제가 20살이 되어 동네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파트타이머로 일을 할 때 한 중국인 손님이 찾아와 대뜸 중국어로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벙찐 저는 당연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고 그 손님은 돌연 제게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삿포로에 있는 가게였는데 왜 제가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더 있는데요. 20살 때 친구와 함께 디즈니랜드로 놀러간 날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찾은 놀이공원에 잔뜩 들뜬 저와 제 친구는 온 체력을 쏟아 놀이공원 방방곡곡을 돌아다녔고 퇴장 시간이 다가올 무렵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장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우리 둘은 마음을 졸이며 줄을 서서 기다렸죠. 조금만 더 늦게 줄을 섰더라면 티켓 시간이 만료되어 놀이기구를 타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아슬아슬하게 마지막으로 한 번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와 제 친구 뒤에 서 있던 중국인 관광객, 무리 5명이 갑자기 보란듯이 저희 앞으로 새치기를 했습니다. 눈뜬 채 코 베인 저와 제 친구는 그 중국인 무리로 인해 바로 앞에서 탑승줄이 끊기며 티켓 시간이 만료되어 결국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죠. 친구와 함께 아는 온갖 욕을 동원하며 그 외국인들에 대해 흉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외국인들의 이런 비양심적인 행동들을 경험한 저에게 맞은편. 집에 이사온 한국인 태미는 그저 그들과 똑같은 한 명의 외국인으로 보였고 저는 괜히 심술이 났습니다. 태미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한 번도 소리내어 답한 적이 없었습니다. 태민이가 제게 개인적으로 잘못한 일은 전혀 없었지만 외국인에 대한 좋지 못한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편견으로 그를 곱게 대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태민이가 추운 겨울밤 자가용이 방전되어 망연자실하여 앉아있는 제 눈앞에 똑똑 노크를 하면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것인지 조금은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하필 이럴 때 만난 건가 하는 짜증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혹시 나를 도와주려나 하는 기대도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괜히 퉁명스럽게 그에게 말을 걸었죠. 무슨 일이시죠? 태미는 저를 보며 은은한 미소를 짓더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태미는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본인의 차량을 제 차 앞으로 대더니 능숙하게 제 차의 보닛을 열었습니다. 그리곤 점프선으로 본인의 차와 제 차를 연결하고 제게 시동을 걸어보라고 말했죠. 시동이 걸렸고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 쉴 수 있었습니다. 꼼짝 못한 채 차에서 추위에 떨며 자야 될 판이었는데 태민이가 저를 구해준 것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제게 점프선과 배터리를 선물하겠다며 제 차 트렁크에 차량용 임시 배터리와 점프선을 넣어주었습니다. 저는 연신 괜찮다며 극구 사양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꿋꿋이 제 트렁크에 물품을 넣고 트렁크를 닫아주었습니다. 태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에 돌아온 저는 차고에 자가용을 주차하고 꽁꽁 얼었던 몸을 녹이기 위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씻고 나와 부엌에서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젖은 머리를 말린 뒤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는데 문득 태민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태민을 차갑게 대했던 제 자신의 모습과 행동들이 떠오르면서 후회가 되었고 어쩌면 모든 외국인들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죠. 어떻게 하면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 있을까? 커피를 마시며 계속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간 저의 무례했던 행동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마침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기에 선물을 사들고 그의 집에 찾아가 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이 집을 나서 동네 식료품 가게로 향했습니다. 저의 취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홈베이킹이에요. 제가 직접 만든 빵과 쿠키를 선물하며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가게에서 베이킹을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방에 불을 켜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메뉴인 파운드 케이크와 진저브레드 쿠키를 만들었죠. 반죽을 마치고 오븐에 넣은 뒤 오븐이 돌아가는 동안 식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정성스레 편지를 쓰고 이후 완성된 빵과 쿠키와 함께 가능한 한 예쁘게 포장하여 선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요리와 편지가 담긴 선물 바구니를 들고 바로 맞은편인 태민의 집으로 향했어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들겼습니다. 노크를 하니 태민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바구니를 든 채 미소 지으며 서 있는 저의 모습에 적잖이 놀란 듯 했죠. 저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 물었고 잠깐 당황한 표정이었던 태민은 이내 특유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럼요 하고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참 깔끔하고 깨끗했어요.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죠. 다이닝룸에 앉아 선물 바구니에 포장을 뜯었습니다. 태민은 제가 손수 만든 빵과 쿠키 그리고 직접 쓴 편지를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박수로 환호해 주었고 만들어 온 요리와 함께 곁들일 차를 준비하겠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차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잠자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3분쯤 흘렀을까? 태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인 페퍼민트를 2잔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라고 말하자 태민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차가 페퍼민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상외로 공통적인 부분이 많아 놀랐고 점점 더 그에게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며 처음으로 태민과 저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제가 왜 유독 그를 차갑게 대했었는지 해명했고 어젯밤 일은 정말 고마웠다고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했죠. 태민은 그런 나쁜 경험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 그런 상황들을 겪었다면 자신 또한 같은 반응이었을 것이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참마음이 넓고 따뜻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태민은 동네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덕에 어젯밤 저에게 차량용 임시 배터리와 점퍼선을 선물해 줄 수 있던 것이었죠. 바로 맞은편 집에 사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조차 몰랐던 제 자신에게 부끄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 둘의 대화는 그 뒤로도 한참 동안이나 지속되었고 태민은 상대의 말을 경청할 줄 알고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법을 아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저와 태민은 둘도 없는 친밀한 이웃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와 나이도 동갑내기였더라고요. 집에서 요리를 할 때도 일부러 더 많은 양을 요리해서 태민과 함께 나누어 먹었고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제가 외국인 남자와 이렇게 친하게 지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외국인은 양심 없고 무례한 사람이었고 가까이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을 정통으로 박살낸 사람이 바로 태민이입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세상 모든 외국인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태민을 만난 뒤로는 외국인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씻은 듯이 사라졌고 오히려 그들에 대한 긍정적인 호기심과 더욱 가까이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죠. 저에게 가족만큼 편해진 태민에게 저는 이따금씩 조금은 무례한 부탁을 하곤 하는데요. 퇴근하는 저를 태우러 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같이 저녁을 먹자고 조르며 한국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하죠. 가끔은 회사 동료들이 제게 그 남자와 데이트하냐고 묻기도 합니다. 글쎄요, 태민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제가 호감을 느낀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태민이 저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는 워낙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거든요. 부모님도 가끔씩 제게 태민에 대해 물어보시곤 해요. 30살이 넘도록 연애 소식이 없으니 부모로서 조급한 마음이 드시나 봅니다. 태민과의 진지한 관계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 그가 설령 다른 여자와 만난다 해도 저는 그를 진심으로 응원할 거예요.
어떤 결정이든 그가 옳은 선택을 내릴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추운 겨울 바깥에서 벌벌 떨 뻔한 그녀였지만 아이러니하게 그녀가 무시하곤 했던 외국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한국인이었는데요. 우리는 이를 통해 외모나 과거의 경험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이 같은 아시아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취급을 해버린다면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섭섭하고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처음에 의구심을 모두 날려버리고 한국인인 태민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편견을 갖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을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분코 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원래 이런 나라인가요? 부산 일대를 돌아다니던 외국인의 눈동자가 갑자기 휘둥그레집니다. 어째서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에 다급히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문이 풀리지 않는지 급기야 휴대폰을 박살냅니다. 대체 이 외국인은 왜 이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에 사는 20살 메르치나 세뇨리타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어머니를 존경해 왔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경찰을 하는 사람은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성실하게 경찰 일을 하셨으니까요. 어머니가 경찰이 된 이유는 어렸을 적에 포르투갈에서 유괴를 당했을 때 한국인 경찰분이 자신을 구출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모범적이고 훌륭한 어머니를 따라 경찰이 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노력했지만 생각보다 경찰이 되는 일은 쉽지 않았고 어머니는 어렸을 적부터 자신이 존경하는 한국 경찰처럼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통이 뒤따른다고 언지를 해주셨던 것을 저는 뒤늦게야 떠올렸습니다. 게다가 현장에 여경이 나가는 일은 거의 없다는 말을 듣고 저는 한 차례 더욱 충격에 빠져야 했는데요. 저는 범인을 잡으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바지하는 경찰을 꿈꿨던 것이지만 현장의 여경은 나갈 수 없다는 조항 하나 때문에 그럴 수 없는 현실은 충분히 저에게 좌절감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경찰 사무국장님에게 저는 얘기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된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찰 사무국장님은 여자가 무슨 현장에 나가냐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더군요. 경찰 사무국장님은 정말로 현장에 나가고 싶다면 포르투갈의 치안을 위해 네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얘기해보라고 했고 저는 대체 무슨 말을 원하는지 알 수 없어 입을 꾹 다물고야 말았는데요. 그러다가 저는 어머니가 얘기해준 어렸을 적에 자신을 구해준 한국인 경찰을 떠올렸고 경찰 사무국장님에게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한국의 경찰이 우리가 따라야 하는 최종 목적지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장님께서는 한국이 무슨 이러면서 코웃음을 쳤고 그런 후진국에 대해서는 배울 거라고는 오줌 싸는 것 말고 없다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저희 우상이나 마찬가지인 한국을 비난하는 사무국장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스트레스를 받은 채로 잠시 휴가를 나오겠다고 하고 휴가기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노에 찬 마음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한국을 경찰 사무국장님 말대로 후진국인지 아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에 제대로 된 판단이 안 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충동적으로 올라탄 비행기를 통해 새벽 시간에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고 원래 예약해 두었던 숙소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불발되어 있다는 것을 도착하는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숙소를 예약하는 상황에 놓였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고장난 건 아니었는데 한국에서는 포르투갈의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휴대폰은 매우 잘 작동하고 있었고 보아하니 인천공항의 어디에서도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른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포르투갈의 경찰로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꽤 쌓았지만
이렇게 어딜 가든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최신식의 공간은 접해보지 못했기에 감탄을 금치 않아야 했는데요. 선진국이라고 우쭐 때는 나라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다 쓰지도 못할 만큼의 와이파이 제공을 못한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기에 주위를 둘러보는데 콘센트가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저는 또 한 차례 놀라야 했습니다. 포르투갈의 공항에서는 전기를 마음대로 갖다 쓰는 도둑놈이 많아서 이런 구멍을 보는 경우란 사람들. 머리 위에 달려있는 콧구멍 말고 포르투갈 공항에서는 볼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어디를 봐도 콘센트가 보이고 있으니 어떻게 이 정도의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 사무국장님께서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반박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실 포르투갈 전역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생각 때문도 있었기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정말 한국이 선진국이긴 한지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 시간이니만큼 저는 바로 한국의 숙박업소에 들어갔고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해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샤워를 해도 찝찝한 느낌이 전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포르투갈에서와 달리 한국의 물은 석회 물질이 아예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물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고 숙박업소 내에 구비되어 있는 목욕용품을 보니 손님에게 믿음을 갖고 숙박업소에서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기에 저는 한국의 무궁무진한 시민의식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르투갈 호텔에서 이 정도로 비축해 놓는다면 하루아침에 동나거나 거지. 같은 사람들에게 거덜나기 십상이었으니까요. 저는 샤워를 마친 뒤에 놀라운 한국에 도착했다고 어머니께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휴대폰이 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샤워하면서 사용하여 물이 들어간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그나저나 저는 휴가 중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직업 특성상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게 되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울음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 중에 누군가가 제게 장난을 친 것 같았습니다. 치안도 좋고 안전한 국가가 한국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한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다시 포르투갈로 돌아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한국인 여성분이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방금 발생한 일을 말해주었고 숙박업소의 여성분은 굉장히 황당한 표정과 함께 왜 그런 걸로 울고 자빠져 있냐면서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일 아침쯤에 수리 직원이 곧장 이쪽으로 올 거라는 말을 전해주더군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인프라의 눈물을 멈출 수 없었고 실제로 다음 날이 되자 수리 직원이 제 방문을 노크하더니 휴대폰을 강탈해 가고 5분 만에 고쳐서 돌려주었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한국의 빠른 문화에 저는 감탄만 나왔고 반신반의한 채로 휴대폰을 만지작대 보니 정말로 원상태로 복구되어 있더군요. 저는 한국에 착륙하기 직전의 비행기에서 바라본 한국의 야경을 저도 모르게 떠올렸고 포르투갈과 확실히 다르게 높다랗게 자라난 빌딩과 훌륭한 인프라를 보여주고 있던 한국의 모습은 분명히 이처럼 휴대폰, 수리와 같은 구체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케어해주고 있는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저에게 시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르투갈의 도심이라고 해도 대부분 빌딩이 노후되어 어디를 가도 밝은 곳이 없는 경우가 태반인데 한국은 어디를 보아도 수많은 불빛을 관찰할 수 있었고 구글 맵으로 보아도 침묵 중인 북한과 달리 한국의 밤은 항상 밝았던 것입니다. 잠시 뒤에 저는 멀쩡한 휴대폰과 함께 부산으로 향했고 바다와 상당히 인접하여 자연의 냄새가 풀풀 나는 부산은 굉장히 기분 좋은 도시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별 볼일 없다고 얘기했던 경찰 사무국장님을 떠올렸고 보란듯이 부산의 한가운데를 찍어서 경찰 사무국장님께 메시지를 보냈는데 경찰 사무국장님은 제 메시지를 보고 합성하지 말라고 얘기하며 오히려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기 때문에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자기한테 자꾸 거짓말하다간 수갑 찬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자꾸만 사무국장님께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후질대로 후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광경은 있을 수 없다고 코웃음을 치는 바람에 저는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고 눈앞에 있는 한국의 특출남을 홀로 즐기고 그냥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부산의 중심지로 향하기 위해 탑승하게 된 지하철에서 저는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쥐가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놀랄 만큼 다리를 오므린 채 매너를 지키고 있어서 매우 쾌적한 분위기가 제 눈앞에 전시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지하철이었다면 찍찍거리는 소리가 너무나 심해서 이어폰으로 귀를 막던가 안대로 시야를 가리던가 해야 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쥐가 보이지 않고 있으니 포르투갈인인 저로서는 기절하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었죠. 또한 한국의 지하철은 하루 종일 청소되고 있는지 그 어떤 냄새도 나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 포르투갈에 있는 집보다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느낌의 솜니불이라도 있었다면 바닥에 누워 잤을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쾌적함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지하철에 있는 한국인들의 표정이었는데요. 포르투갈인인 저로서는 당연히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도대체 왜 포르투갈은 이처럼 특출한 인프라를 모방하거나 존중하려고 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았고 경찰 사무국장님처럼 평생토록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발전이라는 것은 포르투갈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포르투갈과 한국을 비교하며 점점 머리가 아팠고 실제로 두통 증상이 일어나 지하철의 계단을 올라가다가 계단 앞에서 주저앉고야 말았는데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웅성거리며 몰려드는 인기척을 느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다가온 인기척이 분명했기에 저는 큰 위기를 예상하고 경찰답게 휴대폰을 꺼내들어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두통이 심했기에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채 웅크리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약을 쥐어주더군요. 저는 병원이 아닌 지하철에서 도대체 이런 약을 어떻게 구비하고 있었는지 물어보았는데 평소에 두통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놀라운 답변을 한국인은 해주었기에 저는 의심하지 않고 약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렇게 제 두통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한국인분은 사실 약이 수중에 없어도 지하철 안에는 약국도 있고 편의점도 있어서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어 저는 깜짝 놀라야 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백화점도 아닌데 없는 게 없었고 모든 것이 구축되어 있어 전쟁통에도 지하철로 대피하면 모든 게 상관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포르투갈의 지하철을 살펴보면 편의점도 약국도 없는데 한국은 선진국이다 보니 옷가게까지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도 너무나 살기 편리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해졌고 지하철 상가를 돌아다니며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풍선처럼 안구가 터지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고 이번에 한국 여행을 오기를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경찰 사무국장님에게 지하철에서 겪은 훌륭한 경험을 얘기해 주었답니다. 경찰 사무국장님께서는 제발 소설 쓰지 말라는 소리를 했고 저는 너무 치가 떨려 그만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지나가는 한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저는 휴대폰에 침까지 뱉어 대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해댔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친절한 한국인이 저에게 다가와 대체 무슨 일이냐고 얘기해 주셨고 제게 있었던 일을 영어로 얘기해 주니 한국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등을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저는 박살난 휴대폰을 보며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했지만 얼마 안 가 한국인분이 지하철 안에 휴대폰 수리점이 있다고 얘기해 주어 저는 정말로 없는 게 없는 한국의 지하철에 또다시 감탄을 하며 실제로 제 휴대폰이 고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마음을 또다시 가질 수 있었답니다. 저는 없는 게 없는 한국의 지하철 덕분에 남은 시간까지 재밌게 보낼 수 있었고 포르투갈로 돌아갈 때쯤에는 경찰 사무국장님의 번호를 아예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들어가고 나니 사무국장님은 최근까지 실적이 너무 없어 경찰에서 일찍이 경질된 이유였고 알고 보니 한국에서 여행하는 동안 더 이상 사무국장님은 제 상관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이제 저는 한국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경찰서 내에서 없도록 하는
입김을 내뿜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온 뒤입니다. 저는 한국의 경험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휴가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한국으로 갈 생각에 날마다 밤잠을 지새우고 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느 호텔에 방문을 여는 외국인의 앞에 펼쳐져 있는 개슴츠레한 광경. 화르르 타오르는 호텔의 연기에 놀라 자빠진 외국인이 얼른 일어서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려는 찰나 외국인의 몸을 꼼짝없이 포박하는 강력한 손길. 제발 이것 좀 놓으라고 발버둥치는 외국인과 달리 호텔의 집에 있는 실실 웃으며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체 이 외국인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레이시온 시모나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네덜란드에서 가까운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해외란 해외는 거의 대부분 출장을 다녀왔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다녀오지 못한 국가가 저에게는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기에 최근에 저는 중국으로의 발령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낚아챘는데요. 중국에 방문하면서 저는 한 차례 깊은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발전은 한눈에도 몇십 년 전과 다를 것 없이 정체되어 있던 것이었고 투지와 열정에 가득 찬 중국인의 면모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실망스러운 눈빛을 감출 수 없었고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봐 첫인상을 깨끗이 잊으며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오히려 안 좋은 점만 얻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자동화라는 말을 모르는지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었고 전산으로 처리하면 되는 일까지 모두 얼굴을 마주보는 대면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런 뒤처진 시스템은 네덜란드에서 이제 도태된 것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중국이 애용하고 있으니 저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느낌에 북한에 온 것인지 생각해야 했고 광고 디자인 업무를 슬픔과 실망에 젖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로 복귀하기까지 여분의 시간이 있어서 잠시나마 옆에 있는 이웃나라인 한국에 다녀오기로 했는데요. 중국이 이 정도이니 이웃나라인 한국은 얼마나 더 처참할지 안 봐도 비디오였기에 저는 그냥 네덜란드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비행기 예약을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바로 네덜란드로 떠나는 것은 무리가 있었고 옆 나라인 한국을 경유하면 네덜란드에 더욱 일찍 도착할 수 있다는 소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경유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여 네덜란드로 향하게 된다면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더욱 손해였기에 저는 달리 방법이 없어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제 몸을 실어야 했고 비행기 안에서 잠시 잠들었었는데 머지않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뒤에 도착한다는 방송이 나왔고 그렇게 맞닥뜨리게 된 인천공항에서 한바탕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야 했는데요. 여행객의 무거운 캐리어나 배낭을 가뿐하게 옮겨주는 거대한 짐수레가 어디에나 만연해 있었고 10년의 기간이 넘도록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다분했던 중국과 달리 100년을 넘는 변화를 일시에 일으킨 듯한 한국의 최신식 면모가 또렷이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어디를 가나 자동화된 시스템이 즐비했고 나이 많은 노인들조차 별다른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 매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신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게 당연한데 어르신들까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시스템을 보니 어떻게 최신식 기술력을 상용화시켰는지 광고업계 종사자로서 정말로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항 밖으로 나가기 위해 어느 한국인 어르신에게 길을 물었는데 신기하게도 할아버지는 영어에 매우 능숙했고 제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보던 중국과 비교했을 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냐고 물어보니 한국의 젊은이는 모두 영어를 잘 구사하고 심지어 노년층마저 곧잘 영어를 한다면서 한국인 어르신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그의 이름은 기철이었고 기철 할아버지는 저에게 한국에 관광하러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했고 정해진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 아무 계획도 없다고 답변했는데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스키장에 꼭 다녀와야 한다고 기철 할아버지께서는 가볍게 말했는데요. 저는 언제 한번 밥이나 먹자는 가벼운 인사에 무조건
밥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빈말에 진심인 인간이었기에 스키장이나 다녀오라는 그 말을 결코 거부할 수가 없어 당장 스키장으로 향하는 방편을 알아보았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스키장으로 향하는 교통수단이 전혀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인천공항에서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는 도중에 비도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획기적인 기쁨과 함께 올라탄 지하철 안에서는 영어로 된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중국 말만 하염없이 빠져나오던 중국의 지하철과는 확연히 다른 그러한 모습과 더불어 지하철에 올라타기 전에 만든 한국의 교통카드를 보면서 정말 편리한 국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항상 현금으로 결제를 도맡아 진행해서 짤랑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가 주머니에 매번 흘러넘칠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은 저로부터 전혀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었고, 어느 나라보다도 발달된 삶을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게 명확해 보였습니다. 지하철의 한국인들은 거의 다 친절했고 배려심까지 넘쳤기에 중국에서 겪었던 각박한 인정을 돌이키며 시간 낭비를 했다는 관념에 새삼 얽매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 왔으면 항상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꼭 움켜쥐어야 정상인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타인의 지갑을 노리거나 갈취하려는 속셈을 찾아볼 수 없으니 안락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확실히 네덜란드의 지하철에서는 30분에 한 번 꼴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야 정상적으로 세상이 굴러가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네덜란드였으면 스키장으로 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 벅차서 이동하는 데에만 힘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스키장에 도착하면 절대로 즐길 수 없게 되는 일이 태반인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지하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도 여행하는 데 편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이 조금 이상한 것도 같았습니다. 보통 스키장을 운영하려면 엄청난 산맥을 끼고 있어야 하기에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 있어 교통이 당연히 불편해야 하는데, 한국의 스키장은 외진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까지 발달되어 있어 저는 정말로 스키장이 그곳에 있기는 있는지 의심해야 했고, 그렇게 도착한 스키장의 경관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산맥과 함께 휘황찬란한 호텔과 멀티플렉스 시설까지 갖고 있어 순간적으로 저는 당황해야 했는데요. 네덜란드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풍경의 어떤 기적이 한국에서 일어나 스키장 옆에 고급 호텔을 비치시키고 지하철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광고업계 종사자로서 파헤쳐야 했답니다. 게다가 휴대폰 한 번으로 스키장과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매번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던 중국과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게 획기적인 시스템이었고, 생각해보면 네덜란드에서는 반년 전부터 예약해야 스키장을 이용할까 말까였는데, 이렇게나 인프라가 뛰어난 스키장임에도 불구하고 스키를 타기 위해 예약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예약을 끝마치고 호텔의 열쇠를 지급받은 뒤 머물도록 되어 있는 호텔 방을 마주하면서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야 했는데요. 대충 지어서인지 호텔에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생각과 함께 말도 안 되는 인프라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성립될 수 있었는지 돌이키면서 호텔 방을 갭싸게 나와 그곳을 탈출하려 했는데요. 제가 놀라 자빠지며 뛰어나오는 모습을 이곳의 호텔 지배인인 한국 여성분이 CCTV로 보았는지 제 손을 잡아채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호텔에 불이 났다고 왜 사이렌도 울리지 않느냐고 오히려 그녀를 다그쳤는데, 한국인 여성분은 가만히 저를 쳐다보더니 손을 잡아 끌면서 불이 나고 있는 호텔 방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대체 어디서 불이 나고 있느냐고 겁먹지 말고 설명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도 연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바닥이 너무 뜨겁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녀가 비실비실 웃자 저는 순식간에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당연히 불이 난 거 아니냐고 물었고, 원래 한국에서는 바닥이 뜨겁다면서 한번 누워보라고 그녀는 조언하더니 당황한 저를 내비두고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저는 불이 난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아니라고 하니 정말 아닌 것인지 몰라 호텔 방으로 돌아갔고, 생각해보니 어디에서도 연기가 나오지 않아 저는 원래 이런 건가 하고 재킷을 벗고 바지를 벗은 뒤 바닥에 누워보니 따뜻한 욕조에 들어온 것 같은 아늑함에 스르르 눈이 감겼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확실히 한국의 모든 것은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째서 중국엔 이러한 방식이 없는지 의아해하면서 아까 저를 바라보던 한국 여성분의 웃는 표정을 떠올리며 다시금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우 흥미로운 한국의 난방 방식에 취해 한동안 바닥에서 도무지 일어나지 못했고, 불굴의 의지를 발휘하여 간신히 일어났을 때에는 시간이 한참 지나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스키장은 영업하고 있었고 심지어 식당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저는 한 차례 놀라야 했고, 배가 고픈 나머지 식당으로 향했는데 새벽이니만큼 처참한 품질의 식사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한국인은 물론이고 저처럼 외국인이라고 해도 입맛에 맞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고 있었기에 저는 한국의 놀라운 배려심에 감탄하면서 노릇노릇한 음식을 입속에 마구 집어넣었고 상당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배가 빵빵해져서 혹시나 스키를 타다가 넘어지면 뱃속에 무언가가 튀어나올까 걱정이 들어 나중에 이용하기로 했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서야 스키장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스키를 타면서 저는 중국과 달리 굉장히 활기차고 발전되어 있는 한국의 이미지를 돌이켜보았고, 한국말을 모르는 외국인이라고 해도 깔보지 않고 존중해주는 한국의 자존감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자존감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았고, 한국에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실수로 네덜란드로 향하는 비행기편을 중국에서 한꺼번에 예약해버려서 스키장을 짧게 이용해야 했기에 며칠 뒤 저는 다시금 지하철로 향해야 했습니다. 지하철로 향하는 당일날 아침에 스키장을 도무지 떠나기 싫어서 아침부터 저는 늑장을 부려서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는 사실상 지각을 했는데, 재빨리 짐을 붙이고 시간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도 조금 여유가 생겼더군요. 그러는데 갑자기 제 뒤쪽으로 누군가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사람이 갑자기 제 어깨를 쳐서 저는 다짜고짜 지갑을 움켜쥐었는데 이게 웬걸 지갑이 그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역시나 제 지갑을 가져가는 한국인의 손이 보였고 제 지갑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인은 다름 아닌 스키장에 한번 가보라고 제안하던 기철 할아버지가 분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스키장에 잘 갔다 왔냐고 저에게 물어보면서 방금 제 떨어진 지갑을 자신이 주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갑을 받아들이며 할아버지의 인자한 미소를 보니 정말로 저를 위해 다가왔던 게 분명했고, 덕분에 스키장에 잘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할아버지에게 항상 이곳에 있는 거냐고 물어보았는데, 기철 할아버지께서는 집이 가까워서 인천공항의 이착륙 모습을 보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쪽에 이착륙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머리가 센 어르신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공항의 따뜻한 배려심에 감동했고, 할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준 한국인의 인심에 더욱 감동하였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 언제 전쟁할지 몰라 발전이 더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한국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고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되는 계기를 저는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저는 한국의 스키장에 다시 가는 꿈을 요새 꾸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겨울이 찾아오면 휴가계를 내서 한국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